금지옥역, 화려한 감옥에 갇힌 여자들. 대감마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제 아들 놈은 그저 글 읽기만 좋아하는 맹추입니다. 제발 이 혼담만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조선시대의 어느 명문가 대감집 사랑방 왕실. 내관이 전한 교지를 받아든 아비는 마치 사약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 가문의 영광이어야 할 이 경사가 왜 이 집안에는 초상집 같은 곡소리를 불러왔을까요? 멀쩡하던 양반 가문이 공주와의 결혼을 가문이 멸망이라 부르며 기피했던 데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감옥, 왕실의 결혼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극 드라마를 보며 상상합니다. 고운 비단옷을 입고 왕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멋진 남편을 만나 평생을 호의호식하는 공주의 삶을요. 금지옥엽, 금으로 된 가지와 옥으로 된 잎사귀라는 말처럼 그녀들은 고귀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실록과 야사가 전하는 진짜 조선. 공주의 삶은 그 화려한 수식어 뒤에 가려진 서늘한 냉골과도 같았습니다. 먼저 팩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조선에는 왕의 딸을 부르는 호칭이 두 가지가 있었죠. 왕비가 낳은 딸은 공주, 후궁이 낳은 딸은 옹주라고 불렀습니다. 신분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이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적인 결혼 생활의 패턴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그 비극의 서막은 아주 이른 나이에 시작됩니다. 보통 8살에서 10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1, 2학년 남짓한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야 했으니까요. 왕실의 법도는 지엄했습니다. 왕의 딸은 혼례가 결정되는 순간 궁을 나가 살아야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 어리광을 부려야 할 나이에 낯선 사가로 보내지는 그 공포를요. 창덕궁의 높디 높은 담장을 넘으며 어린 공주는 가마 안에서 소리 죽여 울었을 겁니다. 다시는 저 담장 안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으로 마음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그녀를 맞이하는 남편, 즉 부마의 처지였습니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은 왕의 사위에게 가혹하리만치 잔인한 족쇄를 채웠습니다. 부마가 되는 순간 그 남자는 과거 시험을 볼 수도, 관직에 나가 정치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명예직이라는 허울 좋은 감투만 씌워놓고 집안에 가두어버린 셈입니다. 가문에서 가장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받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야망이 있는 사내들에게 공주와의 결혼은 출세길이 막히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그러니 명문가에서는 아들이 간택 단자 후보 명단에 오르면 뇌물을 써서라도 이름을 빼내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공주를 모셔오면 상전이 하나 더 생기는 것과 같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시집살이는커녕 시부모조차 며느리인 공주에게 함부로 말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침 문안 인사를 받기는커녕 시부모가 며느리 앞에서 읍하고 절을 올려야 했으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겠죠. 남편인 부마 역시 아내를 자가라 부르며 존대해야 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내밀한 정이 싹트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침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왕의 딸이 남편과 한방을 쓰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공주가 시집을 갈 때는 그녀를 보필하던 유모와 상궁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상궁들이 공주와 부마의 잠자리를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그녀들은 공주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부마가 공주의 방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마마, 오늘은 일진이 사납습니다. 부마, 공주님의 옥체가 미령하시니 돌아가십시오. 갖은 핑계를 대며 합방을 막는 상궁들의 횡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심지어 영조시대의 기록을 보면 화순옹주의 남편 김한씨는 상궁들의 방해 때문에 아예 옹주 얼굴도 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왕인 영조가 이 사실을 알고 대노하여 상궁들을 잡아다 곤장을 쳤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니까요. 왕의 딸이라는 이유로 사랑받지 못하고 제도라는 이유로 평범한 아내의 삶조차 허락받지 못했던 그녀들. 화려한 궁중 예복 속에 감춰진 것은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남편은 밖으로 돌고 집안에는 감시자가 가득한 그 숨막히는 공간에서 어린 공주들은 시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로운 것 정도는 뒤에 이어질 이야기에 비하면 차라리 행복한 투정일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정점이던 왕이 눈을 감는 순간 공주를 지켜주던 그 화려한 감옥의 문은 열리고 진짜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왕실의 꽃에서 하루아침에 노비로 전락해 거친 바닥을 기어야 했던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여인의 이야기가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 파트 2. 남편의 비명 공주와 결혼하면 인생 망합니다. 내 인생이 어찌하여 이리 되었단 말인가. 글을 읽어 세상을 논하면 무엇하고 사내로 태어나 대를 잇지 못하니 이것이 정녕 산 목숨이라 할 수 있는가. 술에 취해 달을 보며 울부짖던 한 사내의 절규, 그는 다름 아닌 왕의 사위였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가인 왕을 장인으로 두었으면서도 스스로를 살아있는 시체라 부르며 신세 한탄을 했던 데에는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부마라는 직함 뒤에 숨겨진 아주 충격적이고 가혹한 근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왕의 사위, 화려한 무덤에 갇힌 남자들의 눈물입니다. 앞서 공주가 겪어야 했던 궁중법도의 냉혹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건 바로 그녀의 남편 부마였습니다. 조선시대 남자들에게 있어 입신양명, 즉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 이름을 떨치는 것은 인생의 전부이자 존재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왕의 사위가 되는 순간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경국대전은 왕의 친인척이 정치에 개입하여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아주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관직 진출 금지였습니다. 왕은 사위에게 위라는 풍계는 높지만 실권은 전혀 없는 명예직을 내렸습니다. 겉으로는 정일품, 종일품하며 고관대작 대접을 해주었지만 실상은 그저 공주의 남편이라는 꼬리표에 불과했지요. 어린 시절부터 너는 커서 정승판서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란 수재들이 혼례를 치른 다음 날부터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친구들은 과거에 급제했다며 축하연을 여는데 왕의 사위는 그저 집 안에서 난이나 치고 시나 읊어야 했습니다. 정치적 야망이 거세된 사내의 속이 오죽했을까요? 그들은 날개를 꺾인 채 황금세장에 갇힌 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사망 선고보다 더 끔찍한 것은 남자로서의 삶에 대한 통제였습니다. 조선은 엄연한 일부다 처음 미리는 처첩제의 사회였습니다. 양반 남성들은 본처 외에도 첩을 두어 자손을 번창시키는 것이 허용되었고 때로는 그것이 능력의 척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마에게는 이마저도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왕실은 자신들의 핏줄인 공주가 다른 여인과 남편의 사랑을 나누어 갖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부마는 첩을 들이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만약 공주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해도 왕실의 허락 없이는 첩을 들릴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숙종 때의 한 부마는 몰래 첩을 두었다가 발각되어 그 첩은 관비로 끌려가고 부마 자신은 유배를 가는 치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왕의 사위라는 자리가 내 집 안방에서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감옥이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비극적인 족쇄는 바로 재혼 금지였습니다. 공주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다면 남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 장가를 들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조선의 왕은 죽은 딸의 자리에 다른 여자가 들어앉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20살 혹은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공주가 요절이라도 하는 날에는 부마는 남은 평생을 호라비로 늙어 죽어야 했습니다. 재혼도 안 되고 첩도 안 되고 기생집을 드나들며 스트레스를 풀 수도 없었습니다. 왕실의 채통을 더럽혔다며 탄핵을 받았으니까요. 영조의 딸 화순옹주와 결혼한 김한신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그는 옹주와 금슬이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후사 없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남겨진 화순옹주는 곡기를 끊고 남편을 따라 죽음을 택했는데 이것이 조선 왕실의 유일한 연려 사례로 남았지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약 김한신이 먼저 죽지 않고
화순옹주가 먼저 죽었다면 김한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70 노인이 될 때까지 텅 빈 안방을 지키며 제사상이나 차려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 당시 세도가들 사이에서는 공주에게 장가가는 것은 집안을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겉으로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고 머리를 조아렸지만 뒤돌아서는 아이고 내 아들 인생 조졌네 하고 가슴을 쳤던 것이죠. 심지어 어떤 기록에는 간택단자의 아들의 이름이 오르자 일부러 아들의 눈을 멀게 하거나 다리를 절게 만들어서라도 간택을 피하려 했다는 서글픈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멀쩡한 자식을 병신으로 만들어서라도 피하고 싶었던 자리, 그게 바로 왕의 사위였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차라리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오순도순 사는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왕실의 남자들은 그 평범한 행복을 거세당한 대가로 비단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옷자락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과 한숨이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배부른 투정일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이들은 신분은 유지했으니까요. 왕이 죽고 권력이 뒤집히자 공주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어 거친 바닥을 기어야 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고귀하게 태어나 가장 비천하게 추락했던 문종의 딸 경혜공주의 피눈물 나는 사연이 다음 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트 3. 노비가 된 공주 문종의 딸 경혜공주. 공주의 신분증을 회수하고 이제부터 관비관청의 노비로 삼아라. 그녀가 낳은 자식 또한 노비가 될 것이다. 서슬 퍼런 어명이 내려진 순간 만삭의 몸을 한 여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왕의 누이이자 일국의 공주였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물깃고 걸레질을 해야 하는 천한 노비가 된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던 금수저의 대명사. 문종의 딸 경혜공주가 이토록 처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진 데에는 숙부였던 수양대 군세조의 피냄새 진동하는 권력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경혜공주의 추락입니다. 경혜공주.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종대왕, 아버지는 문종. 왕실의 적장녀로서 그녀가 누린 사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세종대왕은 손녀를 위해 궁 밖에 초호화 저택을 지어주었고 그녀의 혼수품을 마련하느라 한양의 비단값이 폭등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조선판 페리스 힐튼,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삶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아버지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린 동생 단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숙부 야망에 눈이 먼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피바람을 몰고 왔기 때문입니다. 공주의 남편이었던 정종은 수양대군의 폭주를 막기 위해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단종은 폐위되어 유배를 갔고 남편 정종마저 반역죄로 몰려 거열형 수레에 매달아 찢어 죽이는 형벌이라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죽고 동생은 쫓겨나고 남편은 처참하게 살해당한 상황. 그리고 그 칼끝은 이제 홀로 남은 경혜공주를 겨누었습니다. 세조는 그녀의 공주 자기를 박탈하고 관비로 강등시키는 잔인한 처분을 내립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던 왕의 딸이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어 관청에 허드렛 일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당시 그녀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알기도 전에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노비로 삼으라는 잔혹한 명이 떨어졌습니다. 임산부의 몸으로 서대문 밖으로 쫓겨나던 그날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록과 야사에 남겨진 그녀의 모습은 놀랍도록 강인했습니다. 순천의 관비로 유배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관청의 사령이 그녀에게 노비의 일을 시키려 하자 경혜공주는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나는 왕의 딸이다. 비록 죄인이 되어 이곳에 왔으나 내 몸에는 왕가의 피가 흐른다. 내 놈들이 감히 나를 능멸하려느냐? 그녀는 다 떨어진 옷을 입고도 공주의 위엄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신분은 노비였지만
그녀의 기세에 눌린 관원들은 감히 그녀에게 걸레를 쥐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노비 신부님에도 가마를 타고 이동했고 끝까지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뱃속의 아이를, 남편의 핏줄을 지키겠다는 어미로서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기구한 운명은 세조의 마음마저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세조가 행차 중에 초라한 행색의 경혜공주를 마주쳤는데 한때 조카였던 그녀의 비참한 모습에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노비 신분을 면천해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쇼였다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면천이 되었다고 해서 행복이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평생을 역적의 아내라는 손가락질과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뒤 40을 갓 넘긴 나이에 한 많은 생을 마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줄 알았던 공주가 겪어야 했던 롤러코스터 같은 살. 그녀의 인생은 권력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그리고 한 인간이 감당해야 할 운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죽지는 않았지만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던 또 다른 공주가 있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웅크려 살아야 했던 선조의 딸 정명공주의 숨막히는 생존기가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 파트 4. 목숨을 걸고 숨죽여야 했던 3. 선조의 딸 정명공주. 공주마마 제발 숨소리도 내지 마십시오. 저들이 듣기라도 하면 우린 다 죽은 목숨입니다. 캄캄한 방 안 어린 공주의 입을 틀어막은 상궁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담장 밖에서는 서슬퍼런 군사들의 고함과 함께 역적의 씨를 말려야 한다는 섬뜩한 구호가 들려왔죠. 어제까지만 해도 선조 임금의 고명딸로 온 세상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그녀가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골방에 갇혀 짐승처럼 숨죽여야 했던 데에는 왕권이라는 괴물이 가족마저 집어삼키게 만든 아주 충격적이고 비정한 비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죽지 않기 위해 죽은 듯이 살아야 했던 10년 정명공주의 침묵입니다. 앞서 본 경혜공주가 추락한 공주라면 정명공주는 지워진 공주였습니다. 선조와 임모광우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늦둥이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습니다. 선조가 승하하고 이복 오빠인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녀의 존재는 왕자를 위협하는 눈엣 가시가 되었습니다. 광해군은 자신의 정통성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그 첫 번째 타깃이 바로 정명공주의 하나뿐인 남동생 8살배기 영창대군이었습니다. 여러분, 강화도로 유배간 어린 영창대군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사약을 받은 것도 참수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방에 불을 아주 뜨겁게 떼서 그 열기에 사람을 쪄 죽이는 증살이라는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당했습니다. 누님 살려주세요. 너무 뜨거워요. 어린 동생이 고통 속에 죽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정명공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차례는 바로 자신과 어머니 임목대비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광해군은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서궁덕 수궁에 유폐시키고 공주의 신분을 박탈하여 옹주라 낮춰 부르다가 급기야는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서궁에서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한겨울에도 땔감을 주지 않아 냉골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추위를 견뎌야 했고 썩은 음식이나마 감지덕지하며 먹어야 했습니다. 담장 밖으로는 군사들이 밤낮으로 감시했고 언제 자객이 들이닥쳐 목을 베어갈지 모르는 공포 속에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때 정명공주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존재감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들키지 않기 위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바느질과 서예에만 매달렸습니다. 이때 그녀가 쓴 글씨가 지금까지 전해지는데 그 필체가 얼마나 절박하고 힘이 넘치는지 조선의 명필 한석봉의 글씨와 비견될 정도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붓을 잡고 글자를 써내려가며 터질 것 같은 울분과 공포를 꾹꾹 눌러 담았을 겁니다. 먹을 갈며 마음을 갈고 붓을 놀리며 생에 대한 의지를 다졌던 것이죠. 나는 죽지 않는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지옥을 증언할 것이다. 그녀의 침묵 시위는 무려 1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조 반정이 일어나 광해군이 쫓겨나면서 그녀는 극적으로 복권되었습니다. 30이 다 된 늦은 나이에 혼례도 치르고 빼앗겼던 재산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그녀의 마음에 남은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정명공주는 이후 병적일 정도로 토지와 재산에 집착했습니다. 권력은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그녀는 한강의 물길을 막아 밭을 만들 정도로 악착같이 재산을 불렸고 조선 팔도에 그녀의 땅이 없는 곳이 없다는 말이 돌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식들에게는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절대 정치에 끼어들지 마라. 튀지 마라. 있는 듯 없는 듯 납작 엎드려 살아라. 왕의 딸로 태어났으나 왕을 가장 두려워했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해졌으나 평생 마음의 빈곤에 시달렸던 정명공주. 그녀가 남긴 그 수많은 땅 문서는 어쩌면 다시는 비참해지지 않겠다는 그녀의 피 맺힌 절규였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금박 뒤에 숨겨진 공포, 비단 치마 속에 감춰진 상처들. 오늘 우리는 왕의 딸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극을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과연 그녀들이 바랐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화려한 왕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따뜻한 저녁 밥상이었을까요? 마지막 이야기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파트 5. 그녀들은 그저 평범한 아내이고 싶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다시는 왕의 딸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소서. 그저 평범한 사내의 아내가 되어 밥 짓는 연기를 피우며 오순도순 살고 싶습니다. 어느 야사에 기록된 한 공주의 유언처럼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금으로 장식된 가마를 탔던 그녀들의 마지막 소원은 놀랍게도 너무나 소박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단 몇 줄로 지나쳤던 공주라는 두 글자 뒤에는 권력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에 짓눌려 신음했던 한 인간의 서글픈 초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이야기는 화려한 가채의 무게, 그녀들은 그저 평범한 아내이고 싶었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4개의 파트를 통해 조선 공주들의 숨겨진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제도라는 이름으로 남편과의 합방조차 감시받아야 했던 화려한 감옥 속의 신혼, 꿈을 거세당하고 박제된 인형처럼 살아야 했던 남편들의 절망,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어 바닥을 기어야 했던 경혜공주의 피눈물, 그리고 숨소리조차 죽이며 10년을 버텨야 했던 정명공주의 공포까지. 이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선택권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부러워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삶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조선의 왕실이라는 곳은 얻는 것만큼이나 잃어야 할 대가가 가혹한 곳이었습니다. 그녀들에게 주어진 왕의 딸이라는 신분은 축복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천연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들의 머리 위에 올려진 거대한 가채 가발을 떠올려 보십시오. 목이 꺾일 듯 무겁고 화려한 그 장식은 그녀들이 평생 짊어져야 했던 가문의 무게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그저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인 왕에게, 남편인 부마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말이죠. 하지만 권력의 세계에서 사랑은 사치였습니다. 왕에게 딸은 정략 결혼의 도구이거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수단이었고 역모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잠재적 위험 요소였습니다. 남편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공주를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공주라는 배경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야 했다는 자괴감 속에 평생을 살았습니다. 서로를 연민하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족쇄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부. 그들의 침실에 감돌았을 그 무거운 침묵이 상상이 되십니까? 어쩌면 그녀들이 진정으로 부러워했던 것은 밭을 갈다 새참을 먹으며 크게 웃는 평민 부부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고 자식 문제로 치지고 복고 싸우는 우리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그 일상이 그녀들에게는 닿을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경혜공주가 노비가 되어서도
꿋꿋하게 자식을 키워냈던 것, 정명공주가 땅에 집착하면서까지 가문을 지키려 했던 것. 이것은 공주로서의 위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가족, 내 새끼를 지키고 싶은 어머니이자 여인으로서의 본능적인 투쟁이었습니다. 역사는 승리한 왕들의 기록입니다. 실록의 두꺼운 페이지들은 왕들의 업적과 정쟁을 기록하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그 행간에는 시대의 파도에 휩쓸려 소리 없이 사라져간 왕의 딸들의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에는 사극 드라마 속에 나오는 화려한 공주의 모습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비단 옷자락 끝에 매달린 그들의 떨리는 손끝이, 화려한 미소 뒤에 감춰진 두려운 눈빛이 느껴지실 테니까요. 그들은 왕의 여자이기 이전에 그저 행복해지고 싶었던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왕의 딸로 태어나 불행했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왕의 아들로 태어난 남자들은 모두 행복했을까요? 왕이 되지 못한 왕자, 세자가 되지 못한 대군들의 삶 또한 우리가 모르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왕이 되지 못한 죄, 조선의 대군들은 왜 영모의 누명을 쓰고 죽어야 했나?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